근데 거울 속에 있는 저 나는 완벽해. 그러면서 현실에 있는 나를 부정하고 나를 소외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아라는 그 안에 자아라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자아는 이런 분열과 소외와 분열을 안고서 내포하고서 자아는 생겨난다고 하는 게 락강의 어떤 이론이에요. 그리고 이런 자아와 분열이 강력해지는 시기가 사춘기라는 그 시기를 겪어 나가면서 이제 그 폭발해 나가는 거죠. 근데 이런 거울을 보면서 나를 좋아하는 이런 것들을 나르시시즘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유아기 나르시즘이라고 하는데, 유아기 이런 초기 나르시즘은 나쁜 건 아니에요. 되게. 내가 잘났어.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의지가 발동되도록 해주는 게 바로 이런 유아기 나르시즘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일어서려고 다리 발가락 힘주면서 막 일어서려고 하는 것도 이런 난 할 수 있어. 라는 나르시즘의 힘으로 하는 거고, 또 뭘 먹으려고 저기 잡으려고 끝까지 걸어가려고 하는 것도 뭐 애기가 뭐 좋아하는 거 포크에 딱 꽂아주면 이제 뺏들려면 안 뺏기죠. 먹을 거야 하면서 이제 그 힘을 발휘하는 것도 다 이런 나르시즘에서 시작된다고 했어서 나르시즘은 무조건 다 부정적인 요소는 아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아이의 의지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 나르시즘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거울을 보는 단계에서 나르시즘이 계속 빠져있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나르시즘의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미지와 나를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 이제 지금의 어떤 이 하나가 되려고 하는 의식은 다 이렇게 동일화시키고 무언가 교감하고 일체감을 느끼게 하는 의식이 바로 하나의 의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유아기 때는 하나의 의식으로서만이 존재하면서 성장을 해 나가게 되어 있고, 그것이 또 아이가 이런 나르시즘에 빠져서 자기를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자기 긍정을 통해서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의식인데, 하지만 그 하나의 의식에는 되게 위험한 면도 있어요. 우리가 엄마와 아이가 계속해서 하나일 수는 없잖아요. 아이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가 되려고 해요. 그거는 아이가 엄마를 못 떠나는 걸까요? 엄마가 아이를 못 떠나는 걸까요? 엄마가 아이를 못 떠나는 맞죠? 네. 엄마의 불안으로 아이는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가 불안해서 부모를 못 떠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부모의 불안이 아이를 붙잡아 두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에서 마마보이, 마마거리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라는 의식에 너무 사로잡히면은 질문을 못 해요. 다 알면서 왜 그래? 뭐 하도 왜 그런 거 아니잖아.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도 질문할 수 없는 또 아예 질문 자체가 없을 수도 있어요. 낙타가 등에 질을 메고 가면서도 무겁긴 한데 왜 무거운지 자기한테 물어보지 않고 있는 상태. 이런 게 아주 하나에 너무 빠져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더 이런 집단과 나를 완전한 하나라고 인식하는 상당히 무서웠어요. 그런 바로 집단과 나를 동일시 하는 게 바로 집단주의 되는 거잖아요. 전체주의가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라는 것은 어떤 그 하나가 주는 그 안정감, 그 일체감, 그것이 주는 기쁨, 충만함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지만, 거기만 머물면은 그 다음에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나르시즘도 처음에는 아기가 무언가를 하게끔 하는 의지를 발현하는 힘이 되지만, 너무 나르시즘에 빠져버리면은, 나르시즘의 가장 무서운 거는 자기 파멸, 결국에는 나르시즘이 물에 빠져 죽었다는 사람도 있고, 굶어 죽었다는 설도 있고, 하지만 자기 파멸로 가게 돼 있죠. 자기 파괴. 근데 그것을 넘어서는 것도 있어요. 나르시즘은
자기가 너무 잘났다는 거죠. 너무 잘나서 자기는 틀릴 수가 없고 내가 한 것을 모두 다 옳아 하는 독선적인 사람으로 이제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뭔가를 하면은 어떤 회의를 하거나 뭐 하거나 할 때 절대 자기의 의견을 굽히지 않고 이번 회의 때 그게 구결되면 다음 회의 때 또 와가지고 또 똑같으면 또 내고 자기가 왜? 내가 한 게 옳거든. 내가 한 건 틀릴 수 없다. 이런 사고 방식. 그리고 다른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면은 가서 막 지적질하고 고쳐라 뭐 해라 막 상처를 엄청 줘도 크게 거기에 대해서 죄의식 못 느껴요.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이 잘못된 걸 고쳐주고 있는 정당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참 옳아. 그래서 너무나 당당하게 다른 사람을 고문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제 이런 독선적인 나르시즘에 빠진 사람. 혹시 그런 사람 주변에 있으면은 많이 본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자신은 아닌지도 한번. 그래서 하나의 의식에서 우리가 이제 벗어나기 위한 가장 첫 번째는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 거, 질문. 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의 의식에서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의 의식에서 이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둘의 의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둘의 의식의 핵심은 이제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전에는 빛이 하나라면은 항상 빛은 무엇을 만들죠? 그림자를 만들죠. 빛과 그림자라는 두 가지가, 그림자라는 새로운 존재에 대한 어떤 존재를 만나게 되는 과정이 바로 둘의 의식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이 빛과 어둠이 다 함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과정이 둘의 의식에서 핵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보셨죠? 사춘기 때 보면은 이제 데미안이 이제 두 세계가 존재하잖아요. 아버지의 세계와 그 빛의 세계. 아버지의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빛의 세계와 타인들이 있는 뭔가 불손하면서도 뭔가 좀 향응이 있고 약간 상락과 퇴락이 태색적인 것들이 있는 어둠의 세계. 그 두 세계를 속에서 이제 끊임없이 갈등하는 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싱클레어의 이야기가 이제 데미안인데 그거는 이제 보면 제가 이 사춘기 소설로서는 데미안은 상당히 이 데미안 만세가 뭔 것 같다. 이 둘의 의식에서 의식을 가장 잘 표현하면서 그 갈등 과정을 가장 잘 묘사하는 책이 아마 데미안이 아닐까. 또 여기서는 데미안은 그거죠. 이렇게 다이몬이라는 말에서 온 건데 이제 우리 내면에 있는 내적 신의 존재를 데미안 하거든요. 또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존재로서의 데미안. 그래서 이제 데미안이 그 싱클레어한테 던지는 질문들, 카인과 아벨에 대해서 그렇지, 카인은 나쁜 놈이고 아벨 죽였으니까. 그런데 데미안이 나타나서 왜 카인이 꼭 나쁘다고 생각해?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선악이라는 것이 과연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인 것이냐? 라는 질문을 막 던지면서 이제 내가 알고 있던 아버지의 세계는 다 이게 선이고 저기 있는 타인들의 세계는 악이었는데 또 카인은 악이고 아벨은 선이었는데 과연 그것이 진정한 선이고 악이었을까라는 데미안의 질문을 통해서 싱클레어는 또 다시 한번 내가 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악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내가 선이라고 믿었던 것은 선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런 어떤 갈등을 해나가는 과정이 아마 이제 데미안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어둠을
만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잖아요. 직면한다는 건.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고 그 용기를 내기까지가 얼마나 어려웠나. 뭐 그런 글이 있죠. 그래서 새는 알을 깨려고 새는 투쟁을 했던가? 맞죠? 괜히 아니. 새는 알을 깨, 또 나오네. 또 새는, 나온다. 맞죠? 네. 그래서 이제, 새는, 그토록 뭐 새는 알을 깨려고 나오려고 했다. 투쟁한다. 하고 뭐, 그래서 시댁에 날아간다. 그 시는 아브라삭스. 아브라삭스가 이제 선악이 동시에 존재하는 신으로서의 아브라삭스, 헬레니즘 시대에서 믿었던 그 신을 상징하는 거라서 그게 이제 어찌 보면은 그 선악이 내 안에서 다 존재하고 있음을 받아들이는 단계가 되는 게 아닐까. 근데 우리가 하나의 의식의 세계는 엄마, 어머니, 그 주 양육자와의 관계가 하나의 의식의 관계라면은 되게 이거는 이제 생명,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 생존과 관련된 이게 하나의 의식에는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이제 둘의 의식은 이제 아버지의 세계, 그러니까 어머니는 생물학적 어머니라기보다는 주 양육자로서의 상징적인 인물은 어머니고 아버지 마찬가지로 생물학적 아버지보다는 어느 집안의 어느 조직에서 규칙과 규범과 규율을 만드는 사람을 대표한 인물이 바로 아버지라는 상징적인 거고 또 우리가 자아에서 보면은 프로이드가 말한 것처럼 초자를 상징하는 게 바로 아버지죠. 아버지. 그리고 이름은 문자, 언어. 그래서 아버지라는 존재는 어머니는 자연적 존재예요. 우리한테. 왜냐면은 엄마와 나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반드시 100% 나의 어머니지. 아버지는 100% 나의 아버지를 할 수 없어요. 맞죠? 어머니 뱃속에 쥐가 꺼냈으니까 100% 내라는 내지만 아버지는 100% 내라고 맞죠? 확신할 수 없죠. 굉장히 파격적인. 그러니까 자연적인 아버지는 없다. 아버지가 탄생되기까지는 어머니는 우리 인류의 그냥 인간이 생긴 다음부터 어머니와 자식 관계는 자연적으로 있었지만 아버지는 탄생되었다고 문화적으로 문화적 존재로서 아버지 있는 거지. 피 뿌리고 가면 끝인데 그런 아버지라는 내가 이 사람을 내가 가족을 지켜야 돼. 우리 지금 생각하는 아버지는 문화적인 존재로서 만들어진 거다. 아버지는 문화적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영화도 어찌 보면은 아버지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뭔가 이게 보면 과정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그리고 아버지는 또 그래서 보통 옛날에 보면은 임금이나 또는 그 라이언 킹 보면은 이제 신발을 어떻게 하죠? 모든 동물 앞에 탁 얘가 내 아들이다 하고 탁 인정하는 거예요. 아들로서 인정을 해야 내 아버지가 돼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많은 왕들도 이제 온 백성들한테 얘가 나의 왕위를 이을 아들이다 이러죠. 그래서 아버지는 되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아버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근데 옛날에 그 생생 정보라고 그 보면은 화요일인가가 항상 이제 엄마의 밥상 하는 게 있어서 이제 엄마가 이제 밥을 해가지고 이제 큰 딸이나 이제 또는 큰 아들이나 이렇게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어릴 때 좀 마음이 많이 쓰였던 한테 밥을 해서 주거나 또는 이제 뭐 큰 딸이 엄마한테 주거나 이런. 근데 이야기 하다 보면은 아빠는 없어요.
아빠는 일찍 죽거나 사고 나거나 뭐 도박하거나 바람 나거나 아빠는 없어. 그래서 엄마가 그 애들 왜 많이 나? 대여섯 명 되는 애들 엄마가 뭐 바구니 씌고 시장 가서 뭐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집안 다 먹여 살려. 그 집안 먹여 살리나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다 먹여 살려. 그래서 와 진짜 우리나라 아버지는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일까? 그거 볼 때마다 참 많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알았어요? 자, 아버지가 만든 세계는 이렇게 장기판이나 체스판 같아. 규칙과 규율이 있어. 근데 우리한테는 이 규칙에 대한 선택권이 있을까 없을까? 아이한테도 선택권이 없어요. 그냥 장기판에 태어나면 장기판에 규칙을 따라야 되는 거고, 체스판에 있으면 체스판을 따라야 되는 거고, 아이한테 선택권이 없어요. 그리고 규칙을 선택할 수도 없어요. 여기 체스에 있는 비숍이라는 걸 장기판에 가져와서, 이건 비숍을 이렇게 대여선을 딱 가는 거예요. 이건 비숍이니까 대여선을 가야지. 할 수 없어요. 비숍이 자기 판에 쫄러갔으면은 쫄린 거죠. 비숍이 안 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세계에 와서 어떤 규칙을 TV 보는 거는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TV 리모컨은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되죠. 아버지가 딱 쥐고 있는 이상. 우리는 이런 규칙에 대한 선택권도 없어요. 맹목적으로 따를 뿐이에요. 근데 그 맹목적으로 따르게 되는 그 규칙들은 다 어떻게 전달되죠? 언어로서, 말로서 아이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는 그런 규칙과 규율들을 하나하나 이야기 들으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바로 이제 내면화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아버지의 질서와 규범과 규칙을 자기의 질서와 규칙과 규범으로 내면화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언어라는 것은 미묘해서 아라고 말해도 어라고 알아듣기도 하고 어라고 말해도 아라고 알아듣기도 해요. 그래서 그 미묘한 긴장감 속에서 아이는 항상 무엇이 옳은지를 계속해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그런 긴장감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처음에는 모르죠. 그래서 엄마가 좋아하는 거, 아빠가 좋아하는 것을 자기가 좋아한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거죠. 그렇게 할수록 이제 엄마 아빠가 더 좋아하니까 그러면서 생기는 게 바로 이제 인정 욕구라는 것이 아이도 모르게 생기가 자기 내면 속에서 나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하나둘 생겨나가는 게 이제 아버지 이런 둘의 의식에서 그러니까 둘의 의식은 이제 나랑 구분되어 있고 구분되어서 나라는 존재를 어찌 보면 이제 진두지휘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제 그 전에는 하나라서 공감했다면은 이제는 인정받기 위해서 공감하기 위해서 더 빨리 내면화하고 더 빨리 그 규칙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초기 이제 둘의 의식에서 시작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시간이 지나면은 그 인정 욕구가 얼마나 힘들고 그것이 결국에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뭐지? 왜 내가 아빠 말대로 해야 돼? 왜 내가 엄마 말대로 이렇게 해야 돼? 아 진짜 싫은데 하기 싫은데 이때가 이제 점차 이제 시작되는 시기겠죠. 그 시기를 보통 우리는 사춘기라고 하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인간은 어쩌면은 두 가지 자유가 없는 안전, 소속감 갖고 싶어요. 어디 소속감을, 유대감을 갖고 싶어요. 근데 유대감이 너무 강해지면은 어쩌죠? 자유가 없어요. 안전한데 아버지의 세계는 안전해요. 하지만
거기서는 나의 자율이 없어요. 아버지의 규칙과 규율만 있어야 돼. 하지만 소속감과 유대감은 강해져. 좋아. 두 번째는 안전 없는 자유와 독립, 스스로 나는 속고 싶어. 하지만 거기는 나를 지켜준 집은 없어. 불안해. 어떻게 하지? 날 막아줄 수 있는 아버지란 존재가 없는데. 그 두 개에서 이제 유대감을 느끼면서 소속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과 스스로 독립해서 자유로운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욕망, 이 두 개의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시기가 바로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치관도 기준도 자존감도 매력도 자신감도 전부 다 과연 내 것은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 아이는 분명히 내 거는 아니라는 것을 인식했어요. 아, 이거는 다 아버지한테 엄마가 좋아하는 거였구나. 그건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해봤구나.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뭐죠? 아이한테 반응은? 뭐 물어봐요. 이거 할래? 안 해. 이거 좋아? 싫어. 이거 물어보면 몰라. 안 해, 싫어, 몰라. 또는 예? 대답이라도 하네요. 아니면 눈 쾅 들어가거든요. 또는 신경 꺼. 예. 오늘 제가 중동에 가서 막 이야기하니까 지금 엄마하고 어떤 이야기 하는데 신경 꺼. 엄마가 막 이야기하면 그래서 여러분도?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나의 기준과 질서는 없지만 내 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그러니 방법은 뭐냐? 일단은 부정하는 거죠, 부정. 전면적 부정. 그래서 이제 이런 안 해, 싫어, 몰라, 신경 꺼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는 아, 얘가 지금 자기 기준을 찾아 나가려고 지금 애쓰고 있구나. 그래서 독려해주고 힘을 줘야지. 말 끊어서 그게 뭐야? 문 꽉 닫고 하면 왜 문 꽉 닫아? 그렇게 해서 신경전을 하면은 애는 더 부정하게 되는 단계를 가지기 때문에 회복하기 힘들겠죠. 자, 그러면은 기준은 없어. 근데 기준이 없는 사람이 보니 나만 아니거든요. 쟤도 없고 친구들은 다 기준이 없어 보여. 다 불안해. 그러면 어떻게 해죠? 또래들끼리 엄청나게 뭉치겠죠. 불안할수록 불안한 사람들 더 뭉치듯이 아이들도 더 뭉칠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엄마 아빠 욕하고 뭐 선생님 욕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의 그런 불안감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해소하는 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또래의 문화가 중요해지고 또래에서 만든 기준들을 자기 기준이냐 가져와서 뭔가 엄마 아빠랑 이야기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을 탁 내밀기도 하고, 또는 뭐 말도 안 되는 뭐 이야기들도 뭐 친구들하고 이야기가 하면 누가 이렇게 그런 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했을 때 이제 만약에 엄마가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너 믿냐? 하면 뭐 애는 뭐라고 하죠? 아니 이거 아니 엄마 뭘 한다고? 저 친구가 허원인데 엄마 허원을 못 믿어? 허원이 한 이야기인데? 막 이런 거죠 이렇게. 오히려 엄마보다는 친구 또래의 기준들이 더 강해지고, 또 역대 엄청나게 이런 기준을 없으니 이런 기준이 필요해서 아이들은 어떻게 되죠? 무엇을 찾죠? 기준이 될 만한 BTS를 찾아가야죠. BTS는 엄청난 아이들의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BTS를 찾는 거는 당연한 건데, 근데 BTS는 사춘기가 아니더라고. 다 사춘기인데.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연예인에 대해서 좋아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자기 기준으로 가져와서 뭐 이렇게 막 요즘도 그런 거 하나 들어가야 막 붙이고 이렇게 방에 그런 거 없죠? 우리 때는 막 이렇게 그 전단지 큰 거 얻으면 진짜
이런 사진 다 붙여놓는 것을 너무나 하지 않아요? 요즘 브로마이드 아닙니다. 브로마이드 굿즈. 아니지만 굿즈? 연예인 굿즈. 연예인 굿즈. 당연히 사진 같은 거 안 붙여놔요? BTS 사진 같은 거 안 붙여놔? 너무 싸고요. 좀 비싼 걸로 애들이. 그래? 5만 동부터 시작해가지고 굿즈들을 사고. 진화했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아이들은 부모들이 봤을 그러니까 그 중요한 거는 기준이 아니야 기준. 근데 아이들은 그 기준을 넘어버리는 경험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부모가 기준이 너무 엄격해. 아니 막 너무 두껍고 높아서 뛰어넘을 엄두가 안 나. 뚫고 갈 엄두도 안 나. 그러면은 아이는 기준을 넘으려는 시도를 안 하겠죠. 안 하겠죠. 또는 네 마음대로 해. 알아서 해. 상관없어. 우리 마음대로 하세요. 막 그것도 기준이 없죠. 아이들도 그럼 거기서 아이들도 좋아라 할 것 같지만 아이들도 혼란스러워요. 기준이 없는. 그러니까 너무 강력한 기준도 기준이 없는 거고 아무것도 없는 것도 기준이 없는 것도 기준이 없는 거라서 기준을 뛰어넘어 보는 경험을 해야지 아이가 자기 기준을 타고 살아나가는 데서 만들려는 욕구도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혹시 너무 강력하게 아이한테 기준을 제시하는 건 아닌지 또는 너무 아무것도 그냥 알아서 하라고 독립적으로 크세요 라고만 하고 있는지 잘 자기를 돌아본다면은 아이가 지금 어느 시점에서 힘들어하는지 또는 이거는 뭐 마찬가지로 어느 조직이든 그런 거죠. 우리 조직은 너무나 유대감이 강해서 어떠한 자유를 용납이 안 되는지 아니면 너무나 프리해서 이렇게 마음 둘 곳이 없는 조직인지 그래서 적절하게 그런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처음부터 근데 아이들은 사춘기라는 것을 통해 힘들었을까? 맞죠? 농경사회에서 21세기 사회인데 농경사회는 되게 단순한 사회죠. 하다가 점차 산업화가 되고 21세기 지금은 상당히 복잡한 사회예요. 농경사회에서는 오늘 해서 무엇을 할지 일어나서 낯들고 뭐 풀베기를 하든 모내기 철대에 모내기를 하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주어지는 것들 차차차 해 나가면 되고 올해 했던 걸 내일 또 하면 되고 계속 반복해서 하면 되고 아버지가 했던 거 나도 하면 되고 이 당시에도 뭐 농경사회라고 해도 뭐 한 70년, 80년 넘게 해도 아이들 학교 갔다가 집에 오면은 꼴 베고 뭐 소음 밥 주고 다 했죠. 그러니까 또 내가 커서 농사일 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고 대장장이는 대장장이 아들은 대장장이 하는 것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거라서 그렇게 사춘기라고 할 만한 그런 불안과 같은 것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사회가 복잡해지면서는 이제 내가 커서 무엇을 될지도 모르고 어떤 일이 미래에 대한 예측도 불가능해지고 해야 될 것도 너무 많아지고 이것이 과연 해도 난 다음에 이게 나한테 필요한 건지도 모르겠고 그러니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이 점점점 예전보다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류 역사 속에서도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거는 얼마 안 됐다고 해요. 과연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보편적으로 이렇게 철학자들도 했겠죠. 소크라테스나 그런 철학자들은 당연히 고대부터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런 고민을 철학자들이 했지만 그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의문을 던지기 시작한 거는 어느 시대부터일까? 세계신 이게 공건 시대가 무너지면서 그러니까 신분 제도 사회에서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고민이 별로 안 해요. 왕의 아들은 나는 왕이야. 영주의 아들은 영주고 농사꾼의 아들은 농사.
딱 그 신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고민을 할 필요 없었는데 봉건주의가 무너지면서 신분이라는 제도가 없어지면서 갑자기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땅도 없고 농사 못 지어. 나는 뭐 해야 되지? 그러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봉건 시대가 무너지면서부터 보편적인 사람들의 질문이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